측만증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의 MC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요, 신체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리, 척추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서울 아산병원 척추측만증센터에 계신 정형외과 황창주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척추측만증센터와 정형외과에서 척추 기형을 전공하고 있는 황창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에는 척추 측만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척추 측만증 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이제 아주 흔한 병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생기고 방치해놨을 때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애들한테서는 단독 질환으로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도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여러 전문 분야 의료진들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척추 측만증 센터를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외래 진료 인원은 한 48,000명, 수술은 한 2,500명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척추 측만증과 관련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 플러스 또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가 진단 방법까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네, 척추 측만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척추 측만증이 무엇인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척추 측만증이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척추는 이제 똑바로 서 있을 때 앞에서 보면 일직선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측이라는 게 옆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병은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회전 변형도 동반을 해서 이제 척추가 같이 돌아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정말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요. 그럼 혹시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잘못된 이런 자세나 불편한 의자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척추 측만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10대, 사춘기 때 생기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특발성이라는 뜻은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특발성이라는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지만 그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호르몬의 이상 이런 것들이 가설로 제시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가방을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맨다든가 책걸상의 이상, 자세 이상 이런 것은 전혀 원인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친구가 저 최근에 허리가 휜 것 같아요. 저 어깨가 휜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요즘 필라테스 다녀.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친구는 진짜 허리가 휘었던 걸까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 MC님 나이 또래 이후에는 측만증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대부분 생기게 되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측만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자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척추 측만증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발병한 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인이 돼가지고 측만증, 뭐 몸통이라는 비대증이 있다. 그런 경우 이제 사진 찍어보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각도가 굉장히 커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했다면은 이미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각도의 측만증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기능에 절대 지장이 없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은 측만증이라기보다는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노인분들이 나이가 좀 드시면 허리가 굽으시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도 척추 측만증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예, 노인분들이 허리가 굽는 건 나이 들어서 이제 허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되는 거고, 아니면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에서도 노인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가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발성이 아니고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척추 측만증의 발병 계기나 또 시기에 따라서 따로 분류하는 측만증의 종류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측만증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성 측만증과 그렇지 않은 비구조성 측만증을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척추가 해킹을 한다고 해서 다 측만증이 아닌 거네요? 네, 비구조성의 흔한 원인은 예를 들면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끼우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만증. 아니면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골반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골반이 기울어지면 몸은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측만증 같은 것이 이제 비구조성 측만증이 되겠고, 구조성 측만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제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이 특발성이 되겠고, 발병 연령에 따라서 이제 3세 이전 아주 어린 애들한테 발생하는 유아기형이 있고, 3세에서 10세 사이에 발생하는 연소기형, 그리고 10세 이후에 사춘기 애들한테 발생하는 청소년기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만증이 있고, 아니면 신경근육성 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근육성 측만증, 그리고 예를 들면 신경섬유종증이라든가 말판 증후군, 이러한 전신적인 질환, 유전 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측만증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말판 증후군, 신경섬유종증, 도대체 뭐길래 이 척추 측만증과 함께 수반이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말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체 조직에 이상이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인데요. 굉장히 키가 크고 팔다리, 손가락도 굉장히 길고 이런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있고, 골격계 기형, 심장 기형, 눈의 이상 이런 것을 동반하는데 측만증이 한 40 내지 50%에서 동반된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고, 신경 섬유종증은 피부와 신경에 신경 섬유종이라는 종양이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척추를 침범하면 2차적으로 척추에 심한 이제 척추 측만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전신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기저 질환이 있는데 척추 측만증까지 같이 발병된다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면 통증처럼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도의 측만증은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청소년기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거의 없고, 이제 외관상의 어떤 문제가 발견이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인 환자에서 퇴행성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심한 요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에 발생하는 것은 방치를 해두면은 나중에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통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협착증이 동반이 되면 막 다리까지 아프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척추 측만증과 관련해서 일반인분들이 궁금해하실 Q&A를 몇 개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척추 측만증은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발견하기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픈 게 아닌데 왜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꼭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척추 측만증은 이제 통증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외관상의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고 우리가 그냥 방치해뒀을 경우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통증도 당연히 생기고, 내장기의 문제, 마비,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발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외모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 상체뿐만 아니라 안면에 혹시 비대칭도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은 대개 등뼈 아니면 허리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통이라든가 이제 골반의 비대칭,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드문 경우에 목뼈나 위쪽 등뼈에 생기면은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던가, 그거에 2차적으로 안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 여자애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 방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척추 측만증의 경우 병원에서 하는 치료나 수술 외에도 흔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이나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혹시 척추 교정하는 것에 효과가 있을까요? 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측만증을 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존적으로 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보조기 치료랑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방법이죠. 그 이외의 치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척추 측만증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키가 혹시 더 자라지 않게 되는 걸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는 유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종 수술은 척추 성장이 거의 끝날 시기에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키가 자라는 데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키는 다리에서 자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측만증이라는 것은 이제 휜 거를 펴주는 거니까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적게는 3, 뭐 크게는 6cm까지 키가 한 번에 크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10대 환자들에서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척추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어떻게 수술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척추의 성장은 다리 성장보다 빨리 끝나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 3세, 남자애들은 조금 더 이제 늦게까지 자라기 때문에 10한 4, 5세까지 자라고 이후에는 이제 다리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수술을 해놓으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척추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다리 성장은 계속돼서 키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더 균형이 잡혀서 키가 쑥쑥 잘 자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수술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회복 기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회복이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학교는 보통 한 달 정도 쉬라고 하는데 뭐 빨리 회복하는 애들은 뭐 2, 3주 만에 학교를 가기도 하고, 스포츠는 보통 우리가 격렬한 스포츠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척추가 약해질 것만 같은데요. 이럴 경우엔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가능할지,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에 혹시 무리가 가지 않는지까지도 궁금하거든요. 심하지 않은 측만증은 기능적으로 큰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고요. 당연히 임신과 출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척추에서 맨 마지막 두 마디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두 마디는 항상 살려놔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고 당연히 임신, 출산 지장 없고요. 그럼 척추 측만증 환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아기가 척추 측만증이 생길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특발성 측만증은 유전 질환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측만증 환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 측만증이 생길까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일부는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제 형제자매, 특히 이제 쌍둥이 이런 경우에는 좀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척추 측만증은 초기에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혹시 저도 집에서 이 척추 측만증을 자가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심각하지 않은 측만증은 사실 이 심각한 신체의 비대증을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골반이나 몸통이 이제 비대증,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애들 같은 경우 유방의 비대증, 어깨 높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몸을 쭉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90도. 팔은 내려뜨리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쪽 등, 양쪽 허리가 대칭인가 보시면 돼요. 측만증이 있으면 한쪽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거죠. 우리 MC님은 뭐 전혀 양쪽 높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오른쪽이 약간 높아요. 오, 맞네요. 심하진 않지만 네.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측만증이 좀 있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는 있겠어요. 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또 진단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셨다 하시는 청소년기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황찬주 교수님 만나 뵈러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척추 측만증에 관해서 정말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척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척추 측만증에 관해 좋은 정보들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감사했고요.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서울 아산병원 척추 측만증 센터의 정형외과 황창주 교수님의 척추 측만증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